근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항상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많이 찾아주셔 갖고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가서 항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약간 정책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쪽에 속하고, 시장주의자들은 정책이 잘못됐으니까 이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이제 생각의 차이가 처음에는 작게 벌어지지만 나중엔 이만큼 벌어질 수 있는 게 어떤 인간의 두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 부동산 정책을 왜 하죠? 대한민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은 우리한테 늘 있어 왔어. 자, 경기가 나빠지면 어떤 정책을? 부양 정책을. 경기가 좋아지면 무슨 정책을? 억제 정책을. 그러니까 이때는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때도 규제를 하는 거고, 이때도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부양을 하는 거지. 부양을 하는 거고, 부양을 하는 거고, 부양을 하는 거야. 많은 사람은 우파 정권이 들어오면 부동산을 부양을 하고, 부양을 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뭐를 하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최초로, 그러니까 이 이전의 정부들도 있었지만, 부양을 국가 정책으로 도입시킨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 시기에 대통령이 됐잖아.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어떻게 돼요? 초전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산업을 기업을 팔고 뭐를 팔고 했는데 주택가격도 엄청나게 하락됐고, 이때 노다지를 건진 사람이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거나 건물 꽤나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때 사신 분들이에요. 이때는 진짜 줍줍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IMF 이후에 이 저물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SOC밖에 없다. 그리고 주택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모든 규제를 완화합니다. 내내 완화했지만 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살리는 과정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편으로 폈던 정책이 뭐냐 하면 닷컴 버블이에요. 테헤란 로를 무슨 로드로 만드는 거야? 제2의 실리콘밸리를 만들자. 닷컴 버블이 만들어서 세롬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올라가던 이 시기에 올라갔는데 뭐는 안 올라간 거야? 부동산 가격은 안 올라간 거예요. 규제를 완화했어. 규제. 자, 규제 하나를 완화하면 시장이 반응해야 되잖아. 안 해. 또 규제를 완화했어. 또 안 해. 또 규제를 완화했어. 또 안 해. 그러면 정책이 저물어져가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효과가 있다 없다? 응? 없잖아. 지금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요때도 그랬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규제 완화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지금 1997년에 집중하면, 자, 그래서 이 규제가 완화가 안 됐어. 근데 닷컴 버블이 일어나서 많은 벤처 기업들이 망가졌어요. 근데 번 기업도 있어. 이 닷컴 버블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만들어졌냐면 스마트 앱 기반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부동산과 기업이 틀린 거야.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부동산의 버블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부동산의 버블은 경계를 해야 되고 각국이 그것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는 무슨 정책은 피지 않았을까? 물론 피긴 폈겠지만 공식적인 양적 완화 정책은 피지 않았던 거예요. 시중에는 뭐는 안 돌았어. 닷컴 버블이라는 거 외에는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양적 완화가 충분히 베풀어지지 않았고, 기업들도 자산을 매각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물건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시장에 물건이 너무 많았다는 거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책을 핀들 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다가 이제 이 저점을 넘어온 거야. 이 시기에
지금 강남 부자들은 다 산 거야. 이분들의 학습 효과가 지금까지 회자되는 겁니다. 뭐 강남은 규제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게. 자, 근데 누구 정부에 들어와서 2008년이니까 2002년인가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가 노무현 대통령이었죠. 맞나? 뭐 1, 2년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2002년부터 와서 2004년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때 IMF 시기 때 부동산을 건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였어요? 이때지. 그러니까 1999년 정도에서 2004년 이때가 가장 투자가 하기 좋은 여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글로벌 시기에 이 2002년서부터 이 시기에는 전 세계 부동산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거기에 써놓은 겁니다, 제가. 그 밑에 3번, 각주 3번 보면, 자, 노무현 정부 당시 OECD 평균 주택가격이 21.8% 상승했는데, 덴마크는 53.8%, 뉴질랜드는 51.9%, 노르웨이는 44.6%가 상승한 거예요. 13페이지,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13페이지 표 1번, 제일 위에 있는 거에 주 3번. 네, 보면 그래요. 그럼 노무현 정부에도 부동산 가격이 한 20% 이상 상승한 겁니다.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규제를 합니다. 자, 규제를 했더니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는 거를 규제 완화로 해결하지 못하듯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책이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발표해. 또 발표해. 또 발표해. 또 발표해. 또 발표하는데 뭐는 떨어지지 않은 거야.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은 거야. 그리고 주택가격은 계속 상승한 거예요. 언론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비웃기 시작하면서 무슨 정책을 뭐하러 발표하냐, 효과도 없는 정책을. 근데 이 정책이라는 거는 시기가 필요한 거예요. 미국이 0.25%의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국이 그것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얼마가 걸리냐 하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 효과에 시기가 필요한데 그 시기를 누구는 기다려주지 않았냐면 언론을 기다려주지 않고 국민도 기다려주지 않고 연일 조롱하듯이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뭐를 맞이했냐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말해요. 자, 모기지 사태가 나오고 우리는 언제까지? 2011년까지 주택가격이 횡보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야, 봐라. 니들이 얘기하는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는 떨어지지 않았잖아.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잖아. 근데 왜 니들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거예요. 그리고 2011년 뭐로 인해서? 피그 아시죠? 유럽 재정위기가 온 겁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오면서 그 유럽 재정위기에 그리스라든지 뭐 이런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쭉 떨어진 거예요. 이때 그 유명하신 누구 형님이 등장한 거예요? MB 형님이 등장했잖아. 근데 MB 형님은 뭐야? 4대강을 비롯해서 부동산 규제라는 규제는 다 풀어요. 다 풀었는데 어떻게 됐어? 이명박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4대강 하면서 4대강의 토지 보상 정도만 해준 거지 결국에 올리지 못하고서 계속 오고 박근혜 정부 이어서 박근혜 정부까지 오르지 않았어요. 약 6년 가까이를. 그러면 이때 펼친 정책은 자, 부동산이 상승기에 정부 정책이 조롱하듯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를 언론이 비난했다라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이 시기에 정부 정책이 효과가 약발을 바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라는 그 정권도 욕을 해야 되잖아요. 왜? 부동산 가격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산이잖아요. 자산 가격은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게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냐 아래냐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올라가면 거품이라고 얘기하고 적정하게 올라가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내려가면 그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책을 피는데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너무 빨리 내려가면 그게 위기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거야, 이렇게 쭉.
근데 정책이 효과를 발휘 못했어요. 그리고 뭐까지 다 풀었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모든 규제 정책을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의 정책을 지금 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안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노무현 정부의 재탕이다. 니들이 노무현 정부하고 다른 게 뭐냐? 근데 뭐가 다르죠? 위기의 원인이 다르잖아. 위기의 원인이 다른 거를 왜 위기의 원인이 같다라고 재단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때가 돈이 더 많이 풀렸어요. 뭐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받쳐준 거야? 유동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양적 완화. 양적 완화 플러스 저금리. 이게 받쳐준 거예요. 이게 받쳐주니까 어떻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안 오르다가 이제 오르기 시작했어요. 언제? 2014년에. 그러니까 2014년에 여의도 공작 아파트를 10억에 사신 분들은 얼마에 팔았냐면 19억에 팔았어요. 이제 파시죠? 재건축하면 25억 되지 않을까요? 그냥 팔어. 안 팔았어. 그럼 그분 어떻게 될까? 이때 97년이니까 2008년 기준으로 아파트 가격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11억, 12억 정도 했어. 그러면 이때 사신 분들은 얼마에 샀겠어? 한 4, 5억에 샀어. 그죠? 4, 5억에 사신 분들이 2008년에 11억, 12억이 됐으니까 그 랠리를 해서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때가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리면 이걸 더 높게 그려야지. 높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는 얼마냐면 음악아파트가 한 21억에서 22억까지 갔잖아. 그죠? 이때는 얼마였는데? 8억에서 9억 정도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거쳐서 이제 이명박 정권,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으로 와서 요때가 언제냐면 2017년도에 2016년도 11월 3일이에요. 이때 11.3 대책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부동산 정책이에요. 이 11.3 대책이 나오는데 이 11.3 대책에 뭐가 끓기 시작했냐면 청약시장이 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약시장을 규제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걸 만들어요. 들어보셨죠? 이때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조정 대상.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는 거를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5월 달이 끝나고 그때 6.13 대책인가요? 이때가 2017년 6.13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없었어요. 선거 국면으로, 탄핵 국면과 선거 국면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다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끓기 시작해서 이때 6.13 대책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핀셋 대책이라 그랬잖아요. 필요한 곳에 하겠다라고 해서 조정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해 지정하고 이때부터 이제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 지역과 뭐는 이제 연일 발표가 되는 거예요. 연일. 19개가. 똑같이 재현됐잖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위기의 원인은 틀렸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위기의 원인을 여기서 내가 반영을 해서 이 이후에 어떤 시장이 그려지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2008년에 11억에서 12억 했던 아파트가 2018년 20년간에 21억에서 22억이 됐다라면 수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10억 가까이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10억을 다 벌었을까요? 이때는 뭐가 없었어? 보유세가 없었잖아. 그리고 대출하면 대출 이자 받을 수 있었는데 뭐를 했으니까?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양적 완화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추던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가 당연히 대출 금리도 낮아지는 시기였겠죠. 부담이 좀 덜 됐겠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6.13 대책 이후부터 과거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앞으로 강화가 될 거라는 거는 시장은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뭐가? 보유세. 강화. 근데 이때는 꼼짝도 안 해. 그럼 이때 팔았으면 되잖아.
팔았으면 어떻게 돼? 아, 양도세 중과 안 해도 되고. 뭐 이미 정책은 똑같이. 정책은 똑같아요. 정책은 똑같기 때문에 정부에서 필 수 있는 카드는 여지없이 다 똑같다라고 봐요. 순서만 정해져 있는 거야. 그 순서가 마지막으로는 어디로 기결되겠어요? 세금으로 기결되는 거야.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하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고. 당연히 못 사지. 그러니까 1주택자는 집 사. 그러고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거고 1가구 2주택 이상은 사지 마. 이렇게 돼버리는 이 상황이 빚어진 거예요. 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정책이 뒤따라가면서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정부 규제가 강화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예요.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상황인식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정책의 강화가 부동산 가격을 견인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을 강화시켰다.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둘 다 맞지. 근데 2번이 맞는 거야. 그래서 정책은 시장을 후행하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는 선행하는 거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선행하는 거야. 규제를 완화시켜 줄게. 집 사. 그랬더니 안 사.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있나? 야, 또 완화해 줄게. 집 사. 안 사. 야, 이거 완화해 줄게. 또 사. 안 사. 그러다가 사람들이 상황인식을 해서 이제는 정부에서 내놓을 대책이 더 이상 없구나 라고 했을 때부터 사람들은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마음이라면 나는 부동산을 살 때 언제 사야지 잘 사는 거예요. 이 시기에 사야지 잘 사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언저리에서 과거와 똑같이 횡보를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 있다라면 지금 이 타이밍이 2018년에서 2020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1, 2년 동안은 집을 사는 게 맞다는 거야, 안 맞다는 거야? 자, 학습 효과는 이때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 효과는 모든 케이스에 적용을 해야지 그게 학습 효과지. 근데 왜 오를 때만 정보를 조롱하듯이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014년이 왔어. 근데 제가 비교해보고 싶은 건,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니까 아무 때나 사놓으면 돼. 맞을 수 있죠. 왜? 이전 가격을, 2018년에 있었던 이전 가격이 바닥에 떨어졌었지만 엄마 아파트가 11억에서 12억으로 가고 이때 7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어. 7억 1천만 원까지 떨어지고 다시 이것이 21억 가까이 됐다라면 이거를 10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투자 실현 이익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 산 사람들이 가장 투자 이익을 많이 본 거야? 이때 산 사람들이. 그래서 투자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그래서 타이밍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죠. 이 순간순간이 지금 다 타이밍의 선택이니까. 내가 어느 시기에 사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앞으로 미래에서 여기에서 찾으려고 이 시기를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아까보다 위기의 원인이 더 세죠. 처음에는 외환만 그랬다가 나머지는 금융이 됐다가 그리고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럼 최근에 미국도 2조 2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하고 플러스 무제한. 한국도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요. 자산 가격이 버블링이 돼야 되잖아. 돈을 풀어줬으니까. 근데 유동성이 경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식한 말로 유동성이 경색됐다는 거고 좀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얘기하면 그냥 돈이 안 돈다는 거야. 돈이 안 도는데 그 돈이 안 도는 원인이 신용 경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용이나 돈이나 유동성이나 뭐예요? 다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용어적 정리부터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서 유동성이 경색이 됐다라는 얘기는 돈이 회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서만 도는 거야. 이 돈이 어디로 와야 되는데? 가계로 와야 되는데. 가계로 안 와. 가계로 안 오니까 뭐야? 이 가계가 실질적으로 돈을 필요한데 안 줘. 그러니까 정부는 뭐해? 야, 요번에 우리가 5조를 풀 테니까 중소업자들 아니면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돈 대출해줘. 근데 누가 안 주는 거야? 은행에서 자격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는 거예요. 기준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시중 주택금리가 왜 올라가냐고. 그냥 그만큼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가계가 신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안 좋으니까 나는 돈을 못 줘. 돈을 못 주니까 네가 책임질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정부 그러면 네가 책임져. 네가 누구한테 돈을 줘? 네가 직접 가게한테 돈을 줘. 그러면 되잖아. 왜 우리한테 주라 그래?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주니까 어떻게 돼? 정부가 직접 헬리콥터를 쏴서 가게에다 줘야 되는데 한국은행법은 그거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이번에 4.15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국은행을 손볼 수도 있잖아요. 한국은행에 손을 봐서 유동성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조항을 집어넣는다면 정부가 돈을 푸는 재정정책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수혜가 누구한테 갈 수 있냐면 국민한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 해야 돼? 청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건 안 하잖아. 왜? 안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모르고서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97년, 2008년, 2018년. 2018년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뭐 말해서 필요 없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는 거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저분해도 알아볼만 하죠? 자, 2018년에서 2020년을 왔어. 그럼 이제 떨어진다, 1. 웃기는 소리 하지 마. 2008년에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번에도 충분히 2022년까지는 버티다가 조정을 할 거야. 버티다 조정한다. 근데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으로는 금리를 단박에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은 현재 없어요. 그러니까 저금리 기준으로 가거나 마이너스 금리로 가거나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당장 가계에 금리 인상에 따른 압박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경색되는 국면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쓸 수 있다 그러면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말은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버티는 기분으로 가겠죠. 근데 이미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한국 경제가 3.2%에서 2%로 떨어졌어요. 2019년 경제 성과거든. 그 얘기는 이미 한국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해서 위축되고 있었다는 거죠. 위축되는 게 이제 리세션 한다는 거지. 침체가 되는 이 상황에서,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그리고 한 번 금리 인하를 했죠. 한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빚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가. 자, 그렇게 해서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는데, 코로나 사태는 대한민국이 잡았어. 그러면서 신산업이 떴잖아요. 무슨 산업이 떴어? 바이오 산업하고 마스크 산업이 떴잖아. 어쨌든 진단 키트를 1조 원어치 수출했다라는 거는 되게 희망적이잖아. 그리고 드디어 뭐를 만들었어? 코로나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어요. 코로나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유전자 지도를 바탕으로 백신 개발을 세계 최초로 한다라면 한국은 또다시 어떤 산업이 중흥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데에서 수출이 막혀 있지만 그거는 너나 할 것 없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돈이 기업에서 가게로 전이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버티다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뭐를 안 넘어가? 이거는 수평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되는 하향 평준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왜냐? 2015년서부터 약 6년 정도의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인상이 됐어요. 이때 나온 게 풍선 효과잖아요. 규제를 하니 비규제 지역으로 가겠다. 저는 이제 풍선 효과를 두더지 게임에 많이 비유를 해요. 제가 두더지 게임을 하면 어떻게 망치 하나 들고 어떻게 돼요? 개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개들이 지속되려고 그러면 뭐를 내가 펌프질을 해줘야 돼요? 코인을 계속 넣어줘야 되잖아. 코인을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그라들지. 그리고 점점 완화될 거야. 풍선 효과의 절대적인 투자자는 누구예요? 우리가 이분들을 뭐라 그래? 투기꾼이라 그러잖아. 그죠? 최대 피해자는 누구야? 실수요자란 말이에요.
이 실수요자가 최근에 산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북, 그 다음에 수원 언저리, 노도강 그리고 뭐 마용성 이런 데가 최근에 많이 팔렸잖아요. 그분들은 아까 제가 앞에 여기다 뭐 무슨 피해자라 그랬어?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살아남아? 정규직, 정상적으로 현금 캐시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수요자이기 때문에 요동치는 한이 있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단키트가 완성이 되고 이런 체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수출의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출렁대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에코버블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에코버블이 일어나는 상황은 두 상황입니다. 우상향을 그릴 것이냐 우하향을 그릴 것이냐. 근데 모든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우상향은 안 돼요. 근데 우하향으로 돼. 근데 가끔가다 누가 있다는 거야? 신고점을 찍으려고 하는 또라이 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 개념 없는 사람. 내가 여기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37억, 38억 하던 건데 한 채 나왔대. 난 사는 게 만족스러워. 그러나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내 40억에 살게. 40억에 샀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 실거래가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는 며칠 만에 신고하게 돼 있어. 30일 만에 신고했기 때문에 가격 정보가 무지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동산 가격을 볼 때 절대 호가나 언론에 나온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 때는 최근에 뒤로 거꾸로 계산해서 언제 이것이 거래됐는가를 실거래가를 들어가서 반드시 찾아봐야 돼. 그래야 실거래가와 호가에 갭이 생기거든요. 그 갭이 가짜뉴스라는 거지.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순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면 이런 한 분이 있으면 그 거래가 정당화되려면 그리고 그 거래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본격적인 지표가 되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받쳐줘야 되는 게 뭐예요? 거래량이잖아. 근데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아. 이 에코버블 시기에는 어쩌다가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은 나올 수 있지만 그 나온 것이 뭐를 받쳐주지 않으면 거래량을 받쳐주지 않으면 그거를 시가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막 거래가가 다시 해. 그러면 그 랠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 가게가 갑자기 뭐 부자가 됐어.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로또가 뭐 여기저기서 복권 맞고 뭐 받고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 어떤 경제적인 요인, 소득이 증가되지 않는다라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각자의 생각에 맡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텼어. 버티다가 이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생기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작난다는 거야. 그거는 뭐 이렇게 97년 이거보다도 더 험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니까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니까 이 수출이 갑자기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거야. 제조업 기반이 붕괴가 되면 기업이 도산을 할 거고 도산을 하게 되면 뭐가 증가해? 실업이 증가하죠. 실업이 증가한다라는 이 시그널은 반드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수출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지면 내수까지 무너지면. 자, 내수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내수, 수출을 하지 않고 우리가 왜 수출 주도형으로 지금까지 올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 5천만을 가지고는 내수 기반을 살릴 수가 없어요. 1억 명은 돼야 돼. 그러니까 옆에 나라 일본은 그 쌩 난리를 치고 그거를 해도 내수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수가 돌아가고 그 내수가 돌아가는 것 때문에 일본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본은 국가 부채가 300% 가까이가 되는데 그 300%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부채는 하나도 없어. 누가 가지고 있어? 국민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차하면 아이씨 다 가져. 니들 다 가져. 그리고 나중에 나라가 잘 되면 줄게. 그럼 뭐예요? 일본의 국가 부채는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일본 돈이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자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미국이 달러를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지금 최근과 같은 상황에 2조 2천억 달러 또 찍어내요. 그리고 5조를 찍어내겠다는 거야. 그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풀었던 양적 완화보다 더 많아요. 2배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금 풀겠다는 거야. 그럼 미국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망해야 되잖아. 근데 안 망해. 왜? 미국은 이번 기회에 미국 채권과 미국 자산을 사들이게끔 해요. 그래서 신흥국에서 디립다 가서 사는 거야. 다 사. 다 사면 어떻게 돼요? 이 외국은 달러가 필요로 하고 미국에선 달러가 어떻게 돼? 넘쳐나잖아. 그게 기축통화국의 이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다시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돼? 시중에 풀렸던 달러를 걷어들이고 뭐를 하고 다 하게 되면 그 한국과 그 다음에 이 아시아와 신흥국에 있었던 달러들을 누가 다 가져간 거야? 미국이 가져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쪽팔리는 거야. 그걸 우리가 양털깎기라고 하거든. 최근의 상황이 이제 양털깎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은 그냥 뭐 돈으로 풀어낸.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돼? 저축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흥청망청 써. 실업해. 파이어가 되게 쉽잖아. 실업하고 또 해. 그럼 국가에서 또 돈 줘. 근데 무려 지금은 실업자가 얼마냐면 1,700만 명이 실업급여를 청구한, 여기 자료에는 630만인데 4월 달에 지금 어제까지 청구한 게 1,700만 명이고 2천만 명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걸 다 뭐를 해준다는 거야? 실업급여를 청구하고, 그 실업급여가 그런 위기 상황이 어디로 전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금융으로 전이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양적 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했던 양적 완화와 이때 했던 양적 완화가 본질적으로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자, 그래서 위기가 진정됐어, 코로나가. 그렇게 많은 돈을 풀어갖고 마이너스 금리를 각오하고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도 그래갖고 다 풀어냈어. 풀어냈는데 금융위기까지는 이제 차단한 거야. 금융위기까지는 차단했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금융위기로 전이가 된다 그러면 뭘로 해야 될까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정책에서 가장 딜레마에 있다는 겁니다.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0.75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0.25로 갈 수도 있겠지. 한 번 더 낮출 수도 있어요. 코로나 국면에 장기화는 한국 수출에 치명상을 줄 것이고, 그 치명상으로 인해서 국내에서의 자영업자들의 기반 붕괴, 그 다음에 금융위기로의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 양적 완화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한 번 더 거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한 번 거르고 가는 상태에서의 양적 완화는 우리가 2007년, 8년에 봤던 이 양적 완화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이라는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순간 시장에서는 무슨 효과가 나오게 되면 착시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착시 효과가 나오게 되면 타이밍을 잘못 선택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얼굴들이 너무 굳어 계셔가지고 내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나? 그건 아니죠. 제가 말이 빨라갖고 설명 못 알아듣는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우습게 보고 내가 아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금방 끝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올 1년 내내, 그리고 WHO 후에서는 이거를 내년에 백신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내내 글로벌 시장이 순환하면서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된다 그랬을 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안 돼. 이 효과는 글로벌 시장 경제적으로 그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다 겪어봤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고, 뭐 절반의 답은 나와요.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데 최근의 상황에서는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과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측면으로 돌아와서, 자, 어쨌든 랠리를 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어떤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제는 더 오른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언론의 이제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제는 오른다는 사람은 없는데 풍선 효과를 기대는 사람은 많아요. 풍선 효과를. 근데 이제 풍선 효과가 저기 부산에서도 생겼고 대전에서도 생겼고 광주에서도 생겼고 마용성에서도 생겼고 모두 생겼어요. 이제 4.15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부동산 정책이 규제가 완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오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현재 정책 기조를 이 상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택산업을 연관시키지 않겠다라는 기조가 유지됐는데 올해 무슨 예산이 증액 17%가 증액이 됐냐면 SOC 사업이 17%가 증액이 됐어요. 그 얘기는 건설을 이분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건설 산업은. 주택 산업은 철저하게 뭐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국가 기관에 필요한 다리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생활용 SOC까지 도서관을 짓고 체육관을 짓고 뭐를 짓고 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는 아끼지 않고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OC를 증액시키고 이것이 찐따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지원책이 될 겁니다. 단지 뭐 어디만 주택시장만 걸러내겠다는 거예요. 주택시장만 걸러내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경기가 부양돼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건 택도 없죠. 단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디까지는 고가주택들은 철저하게 옥죄고 그 다음에 9억 원 이하의 주택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숨통을 터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누구한테는 안 터주는 거야? 다주택자한테는 안 터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서 선거가 민주당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봐요. 다른 거는 뭐 크게 악발은 없을 것 같은데 임대주택자의 의무 등록. 저는 그거 카드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자, 임대주택자의 지금 70% 가까이가 아직 등록을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세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정부가 복지가 필요하고 앞으로 그 복지에 더 많은 돈을 쏟아넣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라면 결국에는 뭐냐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합법적으로 뜯어낼 수 있는 방법은 세금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세금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랬을 때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의무 등록화 시키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수가 다 드러나게 되면 지금 음성적으로 감추고 있는 다주택자들까지 다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거복지계획, 2020 주거복지계획에서 250만 채의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이제 많은 공적주택들이 오기 때문에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모든 주택들을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인발부해갖고도 짓겠다라는 거는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결국에 투기 수요에 의존해야 된다는 건데 투기 수요는 뭘로 잡고 돈의 흔적을, 궤적을 추적해서 잡고 그 다음에 서민들은 좀 안정시키고 그 정책을 꾸준하게 핀다 그러면 적어도 주택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정부 정책이 안 먹히고 하는 것만큼은 좀 막아보겠다라는 게 소망이죠. 이게 소망으로 끝나든 꿈으로 끝나든 어쨌든 선거 이후에는 꿈이 규제가 완화될 기미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나라가 2018년이 고령사회가 됐죠. 고령사회가 돼서 얼마냐면 14.1%의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것이 일본보다 더 빠릅니다. 일본보다도 빨라서 2025년이 되면 얼마가 되냐면 21%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7개 도지역 중에서 4개 도지역은 이미 25%가 넘어요, 노인 비율이.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누구는 없고 아기는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는 어떻게 됐어요? 지하철을 타면 다 하얀 분들 아니신가요? 저는 염색하고 다니니까 아직 하얗진 않은데 이제 이걸 하면 또 이제 되잖아. 하얀 분이 많다라는 게 일본과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나라 65세 된 노인분들은 뭐가 없다는 거야? 낮에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닌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직업이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고령사회에서의 65세 이상 된 고령 인구들이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벌어둔 돈을 가지고 쓴다는 거지 뭔가 소득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일본에 가면 지하철을 타면 노인분들이 없어요. 다 일을 해.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애들 많은 데는 교통정리를 유급으로 주는 거야. 우린 자원봉사를 하잖아. 엄마들이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갈 때 이렇게 나가갖고 이거 깃발 들고 해주잖아요. 그걸 다 뭘로 바꿨냐면 유료로 바꾼 거예요. 담은 30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그 돈을 주는 거야. 주차요원으로. 대형 건물엔 주차요원으로 다 노인분들을 쓰고. 그러다 보니 이 노인분들이 다 뭐를 하는 거야?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일이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 노인분들한테 과도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야. 유엔은 65세를 청년이라고 규정했어요. 65세를 청년이라고 주장했고 80세를 장년이라고 주장했어. 규정을 그렇게 했어요. 그 얘기는 뭐야? 65세가 이제는 뭐가 아니다? 노인이 아니야. 청년이지. 근데 국가가 청년한테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면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갈되지. 그러니까는 그 지금 과도한 혜택을 뭘로 끌어내야 되냐면 직업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100살까지 살지. 80까지는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청년에서부터 장년까지는 벌어야지. 근데 이 노인분들이 65세부터 뭐를 받으니까? 연금 받잖아. 그러니까 이상한 문화가 대한민국에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가 공짜니까? 지하철이 공짜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아침에 딱 애들 출근하면 집 나와가지고 지하철 타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저 천안까지 가. 1호선은 천안까지 가갖고 동두천까지 가는 거야. 하루는 동두천, 이틀째는 어떻게 해? 아산 가갖고 온천하고서 천안까지 가서 놀아. 그리고 이쪽 하나는 또 어디까지 가? 용문까지 가잖아. 또 이쪽 하나는 어디까지 가? 문상까지 가잖아. 하나는 어디까지 가? 일산까지 가. 그 다음에 뭐 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갈 데가 너무 많아. 그리고 그 할아버지들이 내려가서 뭐를 먹는 거야? 막걸리 한 잔에 파전 드시고 오니까 지하철 내에서 뭐가 되는 거야? 막걸리 냄새가 진동을 하잖아. 그리고 하나는 또 어디까지 가? 춘천까지 가잖아. 춘천 가서 닭갈비 먹고 뭐 먹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곤하니까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해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누구를 괴롭혀? 애들을 괴롭히잖아. 며느리를 괴롭히고. 뭐 해달라 왜 안 놀러 오냐. 일주일 내내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힘들어. 아프지 몸이. 그 몸 아픈데 들여다보지도 않는다고. 죽기 살기로 사는 우리들한테 그런다고요. 그거는 유사하고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보죠. 애들이 앉을 데가 없어. 애들은 편해요? 노인들은 지금 놀아. 정부에서 돈 받으면서. 근데 애들은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뭐를 다니든 엄청나게 피곤하게 사는데 이 노인들이 과거보다 더 뻔뻔해져 가지고 젊은 애들이 앉아있으면 무조건 거기 와서 애구구 소리 나는 거야. 애들이 자는 척 하다가도 있나? 잘 봐봐요. 이게 사회가 바뀐 거야. 그 노인분들을 저도 언젠가는 그 나이가 돼서 혜택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저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 사이에 없어질 거거든. 제도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왜냐? 감당을 못 하는 거야, 적자를. 그리고 이제 나한테는 뭐를 주겠어요? 바우처를 주거나 뭐를 주겠지. 현금 지원을 일부 해주거나. 그러니까 전액을 안 해준다는 거야. 그리고 초고령사회가 2025년이면 우리는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주택시장에 갖추어지는 변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 주택 모기지. 주택 모기지를 나이 제한을 낮췄잖아요. 낮췄다라는 얘기는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퇴해서 생활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그걸로 영모기지를 써가지고서 그 돈에서 받고 살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집 명의자가 죽으면 배우자한테 인수가 되죠. 인수가 되면 배우자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으라는 거야. 근데 그 혼자 남은 배우자가 치매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직 우리나라 법이 없어요. 치매에 걸리면 의사 무능력자로 봐야 되잖아. 의사 무능력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라면 그 재산을 누가 처분할까? 부동산에 앞으로 빚어질 문제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바로 노노상속인 거야. 제가 결혼을 이렇게 하면 결혼할 때 정년퇴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장인이?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서 인사를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가 얼마나 살겠나,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냥 10년 살다가 마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됐어요. 이제 환갑을 끝내고서 이제 7순이 됐는데도 살아계시는 거야. 야, 이제 내가 70이 넘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됐냐. 그래서 8순을 했어. 그리고 90이 됐어. 90이 넘어서도 살아있는 거야. 근데 저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늙어간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100살이 되면 내가 몇 살이 되는 거야? 70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받았던 가족 구조, 이것이 우리 애들한테는 전수를 못 해준 거예요. 핵가족이 되면서 가족 간의 어떤 단절이 된 거지. 의사가 단절이 된 게 핸드폰이고. 그러니까 모든 문명의 혜택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되면서 아예 그 모든 거를 다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만 얘기하니까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대면을 안 했어. 그게 이제 내 주변으로 조금 늘어났다는 거지. 거기에 변화해서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요? 바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부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은 뉴노멀이다. 부동산은 뉴노멀이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보다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상가, 아파트 이런 것만 보고 달려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하나라도 잡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그리고 그 기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가 지금까지의 시대적 트렌드고 대세였다라면 앞으로는 조금 바뀌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나는 책을 읽으면 한 페이지만 보면 잠이 오는데 그럼 만화로 봐. 동영상으로 보고 읽어달라 그래갖고 요새 책을 읽어주는 사람도 있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정보의 접근성을 늘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보가 있잖아요. 다 옳지 않아. 옳지 않기 때문에 옳은 정보, 그른 정보를 분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 분별을 해내야 돼. 마지막으로 이제 이 2025년에 시대가 되는 이 초고령화 사회로 가는 이 부분에서 바뀌는 거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끝으로 금리가 중요하니까. 자, 이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는 금리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오르지. 이때는 금리가 내려요, 올려요?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었어. 근데 이 2008년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났을 때 이때 어떻게 됐어요? 금리를 내렸잖아.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어떻게 됐어? 하락했지. 이때는 어떻게 됐을까? 2015년 이후에 금리를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안 올렸잖아. 이때 어떻게 될까? 2018년 이후에 지금은 금리는 내려야 된다라는 게 정설이잖아.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뭐가 지금 침몰하고 있는 거야? 부동산 가격, 자산 가격이 침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통적인 통화정책, 이것이 먹히지 않는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금리가 올라가면 뭐는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니까 억제 대책으로 금리를 상승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새로운 변형된 시대가 다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리, 다른 거는 몰라도 금리 하나만큼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부분을 빗대어서 3시간에 다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금리는 요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과거의 이 3개 위기 사례, 이 위기 사례를 내가 공부를 하면서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쳐다보고,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쳐다보고, 주택 공급량을 기준으로 해서 쳐다보면 이 시장에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거기에 사람들이 낚였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책을 좀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제왕학이라고 마찬가지지만 금융이 제왕학이에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대한 책을 좀 많이 보시는 2020년을 만드시면 세상이 훨씬 더 내가 경제적 동물이 돼서 세상을 훨씬 더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보시면 14페이지 요거 하나만, 원래 제가 안 쉬려고 그랬는데 한 7분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못 하는 거야. 자, 블루오션은 레드오션과 비슷합니다. 노멀한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얘기하면 블루오션은 틀리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유전자가 14페이지에 보면 가계자산의 특징을 보면 예금이 38.9%와
저축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이 31.7%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되게 선호하고 저축을 중시해요. 그리고 저축을 중시한다는 얘기는 주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그 밑에 보면 자, 토지가 17.3% 그러니까 거주주택 외에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는 아파트는 9%, 단독주택 5.9%, 비주거용 건물 상가 빌딩이 4.7%, 연립 다세대 2.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해도 뭐는 사지 마라? 연립과 다세대는 사지 말라. 왜? 사는 거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되는 거야? 재판매가 안 되는 거야. 왜? 부자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제일 먼저 토지야.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부를 보려고 그러면 토지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니까 토지에 대한 법을 잘 알아야죠. 토지에 대한 공부를 내가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발급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Q&A가 있어요.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되는데 그거를 출력받아서 늘 보시고 그 다음에 농지 114 그 정도 책을 보시면 토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 밑에 표에 보면 총 자산 대비 부동산 자산 비중이 51.3%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주택의 부동산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유전자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총 자산 대비 동산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5.4%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안 되는 거야? 미술품 시장이나 이런 꼴떡품 시장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 미술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디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홍콩 크리스티 경매장으로 내보내서 거기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눈을 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미생활로 미술품 정도는 내가 큐레이터가 한번 돼보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자주 접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또 블루오션을 찾는 겁니다. 청평과 그 다음에 이쪽을 중심으로 뮤즘이 한때는 붐이 불어가지고 뮤즘과 카페와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생겼는데 그게 다 망했잖아요. 왜 망했냐면 우리 소득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GDP 4만 불 정도가 돼야 미술품이라든지 이런데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런 쪽에 내가 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을 특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뮤즘만 전문적으로 개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블루오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구소득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20년 16페이지에 넥스트 20년에서 쿼바디스 성경 용어지 어디로 갈 건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주택 상속 증여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재산을 증여로 지금 많이 물려주고 있죠. 차라리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뭐 할 때 앞으로 가격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증여는 더 극성을 부릴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나는 물려줄 재산이 없어서 나는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없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쳐다보고 있다 보면 또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실력이 기반으로 돼서 하나의 사회의 재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오늘 교과서를 정비했고요. 앞에서 이제 안 읽어본 부분은 제가 강의로 다 말씀드렸어요. 강의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이 성인교육의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여기를 나가면 제가 지금 3시간 동안 떠든 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이거 적으신 분들도 내가 이거 다시는 한 번 더 봐야지 근데 다시는 안 봐. 그래서 싸놔. 근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나름 예. 자 그렇게 해서 오늘 3시간 좀 엄중한 상황에 이 코로나 전국에 그래도 경제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는 돌아가야 되고 누군가는 투자와 어떠한 부동산 또는 자산시장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정부가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저는 확실히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번 특강 10,000원의 부동산 콘서트를 처음 해봤습니다. 저는 랜드프로에서 오늘 강의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고 이제 주로 이제 관공서나 금융기관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의 기업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했는데 저는 오늘 런드프로에서 처음 강의를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